근데 개인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자살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 사회 구조적 문제, 예를 들면 물질 만능의 풍조, 학벌 위주의 풍조, 곧 대학교를 어디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젊은이의 미래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사회적 풍조라든가 이런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정신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사회 전체가 가지는 어떤 가치관, 방향성, 그리고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가지는 어떤 태도, 여기에서부터 그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그 조건이 자기가 부족할 때 거의 자기 존재 자체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존엄한 영혼의 무게로 따지자면은 사실 뭐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 가치의 전도 현상과 어느 게 더 중심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그 판단의 혼란에서 그런 결과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야만 그 위에 경제 발전이고 뭐고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국민소득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죽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고 또 그렇게 자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1위라면 이게 정말 우리가 뭘 이룬 것인가,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한 것인가 되물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지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짐바브웨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 현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고속 성장, 갑자기 경제적으로 압축 성장해서 그 결과라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 전통 가치관이 네. 이 물질 가치관으로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고 거기에만 다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선비들이 가지는 지조라든가 또 어떤 평민들이 가지는 안분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나눠가는 협동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조건 경쟁을 하고 남보다 더 큰 파이 조각을 챙겨야만 성공한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것.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그 권력 집단이라든가 또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 윤리의 부재, 이런 것들도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정의가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게, 그러니까 나만 그냥 잘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좁은 소견을 가져온 것이 이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회적 문제는 뭐 하루아침에 시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고 그럴까? 우선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네. 그때부터 그 인식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또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쪽에 어떤 그 지혜가 모여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방향은 맞게 가는. 하지만 방향도 못 찾고 세월만 흐른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런 위기상 진단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사관의 부재, 죽음 준비 교육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11년 동안 한림대에서 시작했지만 대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 부족, 생사관의 부족, 이런 문제가, 그 문제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들을 우선 확보를 하고 예. 그것의 중요성을 위정자들이 깨닫고 예. 또 교육정책 속에서 정말 중고등학교에 뭐 한 달에 1시간이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가치관,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은 대중은 결국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각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각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물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죠. 조금 방향을 바꿔서 사람들이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아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살기도 바쁜데 죽음 준비까지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럼 제 생각에는 제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하면 수업 시간만 생각하고 이따 끝나고 뭐 할지 생각 안 하느냐. 네. 너는 이 교실에서 네 인생이 끝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아, 그러면 교실 나가도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되게 우리 환자들이 이제 보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자기가 영혼이 돼서 그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 이거 죽어도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이 새롭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 이후에 자기 존재가 있다면은
아무 준비 없이 정말 쇼크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만 정상적인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아니겠느냐. 오늘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도 걱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좀 더 연장해서 그것을 같이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암 말기 환자라든가 중임박한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박사님 책에 보면은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있는데 혹은 주관자실에 있는데 죽음의 끈을 잘 맺은 애착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가족이 전화해서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네. 해서 박사님이 이제 있습니다. 가서 네. 시간 내서 가서 말씀한 그런 네. 글도 본 일이 있는데 지금 뭐 다시 한번 지금 임박한 말기 환자한테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지만 새로운 공부를 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많거나 정말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그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할 여유가 없다면은 주변에서도 그러한 자료들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누가 이러한 정보를 자꾸 얘기해주는 어떤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살 예방뿐 아니라 죽음의 질, 죽음 준비를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학생들 뭐 질문을 할 게 있으면 학생들 질문하고 오 교수님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음 준비 얘기 듣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죽음이 의도적으로 해서 자살도 있고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 어떤 시한부 인상들이 있을 거고요. 노안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고 아까 우리 오다가 보니까 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은 뭐 죽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도 못 해봤고 네. 또 나한테 죽음이 갑자기 닥치려고 전혀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박사님, 이쪽 우리 오 교수님 보고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의 이제 결론에 따르면은 평소에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교통정리가 돼 있어야 그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이 갑자기 그런 일을 겪었을 때도 그것으로서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자기를 다시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그 상처를 입듯이 죽음과 상실과 이별과 사별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이 생활에서 공부하는 주제처럼 저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분야 아니지만 주위에서 보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들하고 네. 보면 뭐 일주일이나 2, 3일 전에 친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은 그 일을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 나 죽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평소와는 좀 다른 어떤 정서를 보인다거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뭐 이유 없이 누구한테 나눠주거나 사람이 좀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면은 저게 왜 저러는 걸까 하고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좀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은 하나의 전방적인 시도고 삶을 증오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망적인 어떤 코너에 몰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의 미묘한 정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생들은 물어봐.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 없지 않잖아요. 네. 그 우울증을 가진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정신과 치료인데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이렇게 치료를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사회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걸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저는 역시 이제 교육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나 환자들을 오해하는 이유는 뭔가 저 사람이 모자라서 의지력이 약해서 저런 병을 낳는 거 아니냐. 자기가 의지가 강하면 우울증도 안 걸리고 또 마음이 항상 편안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증상은 다리 부러진 사람이 못 뛰는 것처럼 우울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안한 사람도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의지력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마음의 문제는 그냥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무지한 생각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 뭔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이제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인 그 질환과 증상에 대해서도 대중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홍보를 한다면은 그런 태도도 많이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어? 최면 치료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 같은데 치료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진 않은지. 사실상 정신과 치료 중에서 일반 상담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어떤 성격의 틀, 자기의 아픈 데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벽, 이런 것들이 겹겹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뚫고 들어가려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최면 치료는 그 사람의 그러한 보호막들을 전부 하나씩 해제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원리를 잘 파악을 해서 한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접근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마치 종양을 도려내듯이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저는 봅니다. 최면 치료는 이제 김 박사처럼 이렇게 효과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려면 많은 고민과 많은 모색을 연구를 해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 중에서 김 박사님처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김 박사님 말고 저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네. 가만히 언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네. 지난 15년간 제가 최면 치료에 쓴 시간이 한 25,000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25,000시간이면 계산을 해도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이런저런 치료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 별하별 이상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맞닥뜨리고 싸워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환자와 같이 숨 쉬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게 디자인을 해서 작업을 하니까 사실 최면이라는 어떤 형식이나 그 유도라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대화 자체도 최면이고 모든 것이 다 에너지를 가지고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하거든요. 김 박사님은 이제 15년 동안 해서 쉽게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김 박사님 같은 결과를 얻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정신과 의사가 전에 한번 어디서 저는 예전에는 하루에 7명씩 최면 치료를 했는데 자기가 하루에 3사람을 최면 환자를 봤는데 예. 그날 집에 가서 완전히 뻗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인사불성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하시느냐고 요령을 알면 힘이 들든다 그렇게 얘기 제가 했었습니다. 솔직한 그 내면에 접근하는 데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지.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다이. 예. 없어? 이 최면 치료가 그 대중들에게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실상 96년도에 제가 그 전생령이라는 책을 내놓기 전에 국내에서 최면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이후에 텔레비에 맨날 나와서 뭐 연예인들을 하거나 또 이상한 그 시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겼고 그 이외에도 뭐 여기저기서 최면 연구소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씩 기술을 배워서 이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최면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요. 보편적인 상담과 분석과 의학적인 어떤 이 틀이 있는 상태에서 최면이라는 기술을 거기에 통합해서 전체에 어떤 힘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최면이라는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상담 치료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최면으로 환자를 눕혀놓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서투른 최면은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 릴렉스 시켜주는 정도까지는 되지만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 쳐놓은 겹겹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길을 찾고 그것을 뚫는 노하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식만으로 테크닉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또 박사님 말씀대로 체면 치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그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 언제까지는 고쳐주겠다. 그 책에도 있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끝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최면 그런 치료를 어떤 그 헌신.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서로의 어떤 신뢰. 신뢰. 그리고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오해와 또 어떤 편견과 두려움들을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자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더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져. 근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난 그 주제는 실수. 또 나는 이런 고민인데 뭐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 하면은 환자는 입이 막혀버리죠. 말하기 싫고 그런 경우에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계속 확장돼야 되고 어떤 종류의 환자건 전부 담아서 씻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렵죠.